400페이지. 3부 3장.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어요.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며 조시모프가 명랑하게 소리쳤다. 그는 이미 10분쯤 전에 와서 어제 앉았던 소파의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옷을 말끔히 차려입고 세수도 깨끗이 하고 머리까지 빗은 채 맞은편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참 오랜만의 일이었다. 방이 순식간에 꽉 찼음에도 나스타시아는 기어코 방문객 뒤를 따라 들어와서는 사람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정말로 라스콜리니코프는 거의 다 나은 상태. 특히 어제에 비하면 정말 그런 상태였으나 다만 몹시 창백하고 멍하고 우물했다. 겉으로 봐서는 부상을 당했거나 어떤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참고 있는 사람 같았다. 눈살을 찌푸리고 입술을 앙다물고 시선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으니 말이다. 말은 마지못해 겨우 몇 마디 했는데 그나마도 마지못해 혹은 의무를 이행하는 투였고 몸동작에는 불안 같은 것이 간간히 엿보였다. 팔에 무슨 붕대를 감았거나 손가락에 호박단 덮개를 씌워 놓았더라면 영락없이 가령 손가락이 골마 아파 죽겠다거나 팔에 타박상을 입었거나 뭐 그런 종류의 사고를 당한 사람처럼 보였을 것이다. 하긴 이 창백하고 우물한 얼굴도 어머니와 여동생이 들어오자 한순간에 빛을 받은 양 환히 빛나긴 했으나 그들 본래 그저 아까와 같은 우수어린 멍함 대신 좀 더 응축된 고뇌의 표정이 추가됐음 따름이었다. 빛은 이내 꺼졌으나 고뇌는 남아있었던 것이다. 조시모프는 이제 막 진료를 시작한 젊은 의사 특유의 열정을 갖고서 환자를 관찰하고 연구해 온 만큼 가족들이 찾아오자 그에게서 기쁨 대신 절대 피할 수 없는 한두 시간의 고문을 견뎌야 한다는 힘겨운 결의가 남몰래 끓어오르고 있음을 알아채고는 깜짝 놀랐다. 그런 다음에는 이어지는 대화 중에 거의 모든 말이 환자의 어떤 상처를 건드려 그를 자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어제만 해도 사소한 말 한마디에 거의 미쳐 날뛰던 편집광이 오늘은 웬일로 저렇게 자제력을 발휘하고 자신의 감정을 숨길 줄 알게 됐는지 다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예, 이제는 내가 봐도 거의 나은 것 같아요. 라스콜리니코프가 이렇게 말하며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다정스럽게 입을 맞추자 폴레리의 알렉산드로보나는 얼굴을 당장 반짝반짝 빛났다. 이런 말도 어제와는 사뭇 다른 투로 하잖아. 라주미인을 향해 이렇게 덧붙이며 친근하게 손을 잡기도 했다. 저도 오늘 이분을 보고 깜짝 놀랐을 정도입니다. 조시모프가 도착한 사람들을 몹시 반기며 말문을 열었는데 벌써 10분째 환자와 대화할 실마리를 못 찾고 있었던 탓이다. 이대로 가면 사나흘 안에는 완전히 예전처럼 될 겁니다. 다시 말해 한 달이나 두 달쯤 전처럼요. 아니면 뭐 석 달쯤 전인가요? 사실 전에 시작되어 진행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쯤은 인정하실 테죠. 당신 스스로 병을 자초했을 수 있다는 걸요? 그는 어쩌다 그만 그의 신경을 자극할까봐 여전히 겁이 나는지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정말 그랬는지도 모르죠. 라스콜리니코프가 냉랭하게 대답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신이 난 조시모프가 말을 이어갔다. 당신의 완쾌 여부는 이제 무엇보다도 오로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이미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상태이므로 당신에게 직접 신신당부하고 싶은데 병적인 상태의 유발에 영향을 미친 최초의 말하자면 근본적인 원인을 반드시 제거해야 하며 그렇게 하면 완치될 때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엔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 최초의 원인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당신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현명한 분이시니까. 물론 자신을 관찰해 오셨을 테지요. 제 생각으로는 당신에게 이상 조짐이 나타난 것은 일정 부분 당신이 학교를 그만둔 시점과 일치합니다. 이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으면 안 되고 제 생각으로는 노동을 하고 자신의 목표를 확고히 세워두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안 그래도 어서 빨리 학교로 돌아갈 것이고 그러면 만사가 순조롭겠죠. 일정 부분 여인들 앞에서 모종의 효과를 노리고서 이런 현명한 충고를 늘어놓기 시작한 조시모프는 한 차례 말을 마치고 쳐다본 청자의 얼굴에 또렷한 냉소를 인지하고는 약간은 어안이 벙벙해졌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풀헤리의 알렉산드로보다는
당장에 조시모프에게 감사를 표하기 시작했다. 아니 이분이 밤에도 찾아갔던가요? 라스콜리니코프가 화들짝 놀란 사람처럼 물었다. 그럼 그 먼 길을 오고도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겠네요. 아유 로자, 그래 본들 겨우 2시간도 안 된 시각이었던걸. 나와 두냐는 집에서도 2시 전에 잠자리 드는 법이 없단다. 나도 이분에게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스콜리니코프는 갑자기 눈썹을 찌푸리고 눈을 내리깔며 말을 이어갔다. 돈 문제는 제쳐놓고라도 정말 모르겠는데 대체 무엇 때문에 제가 이렇게 특별한 관심을 받는 거죠? 정말 모르겠고 또 이러시니 부담스럽기도 하군요.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니까요. 솔직히 터놓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 예민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시모프가 억지로 웃었다. 당신이 저의 첫 환자라는 것쯤은 생각해 주셔도 되는데요. 사실 이제 막 의료 활동을 시작하는 우리 같은 의사들은 첫 환자를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개 중에는 더러 아주 반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환자가 많은 편도 아니고요. 이 녀석 얘기는 아예 하지도 않으렵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라주미인을 가리키며 덧붙였다. 이 녀석도 항상 나 때문에 마음만 상하고 뒤치다꺼리나 했지 좋은 꼴을 못 봤거든요. 어라, 이건 또 무슨 헛소리래. 오늘은 어째 감상적인 기분이 드나 보지, 어? 라주메인이 소리쳤다. 그가 통찰력을 좀 더 발휘했더라면 이 경우 감상적인 기분 따위는 손톱만큼도 없고 오히려 정반대되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으리라. 한데 아부도치아 로마노브나는 그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오빠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엄마에 대해서는 차마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그가 아침부터 달달 외워둔 학과 내용을 암송하듯 계속 읊어댔다. 오늘에야 비로소 어제 엄마가 내가 돌아오게 기다리느라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조금이나마 생각할 수 있게 됐어요. 이 말을 한 다음에는 갑자기 말없이 미소를 띠며 여동생에게 한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이번에 이 미소에서는 꾸밈없는 진실한 감정이 번득였다. 두냐는 자기를 향해 내민 손을 얼른 잡더니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꼭 쥐었다. 어제의 언쟁 이후 그가 그녀에게 처음으로 인사를 건넨 것이었다. 남매가 이렇게 말 한마디 없이 완전히 화해하는 장면을 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은 환희와 행복으로 빛났다. 글쎄, 이래서 나는 이 녀석이 좋다니까. 매사에 과장하는 버릇이 있는 라주미인은 이렇게 쏙싹대며 의자에 앉은 채로 기운차게 몸을 휙 돌렸다. 원래 마음 씀씀이가 이런 녀석이지. 저희는 어쩜 모든 일을 저렇게 말끔히 풀어가는 걸까. 어머니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고결한 격정하며 어제 동생과 있었던 마찰을 그저 적절한 순간에 손을 내밀고 고운 표정으로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전부 간단하고 세련되게 끝내는 솜씨하며 저 애는 눈도 참 잘생겼고 얼굴도 어찌 저리 잘생겼는지 저 애가 인물은 두냐보다 더 낫지. 하지만 맙소사 옷이 저게 뭐람. 정말 끔찍한 차림새야. 아파나시 이바노비치 상점의 신부는꾼 바샤도 저보다 잘 입는데 지금 이대로 마냥 저 애에게 달려들어 부둥켜 안고 울어버리고 싶지만 무섭다 무서워. 저 애는 어쩜 저럴까. 세상에 저렇게 상냥하게 말하는데도 무섭다니. 아니 대체 뭐가 이렇게 무서운 걸까. 아유 로자, 너는 믿어지지도 않을 거다. 갑자기 그녀가 말을 받아 그의 지적에 서둘러 대답하려 했다. 어제 나와 두네치카는 정말 불행했지 뭐냐. 이제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끝나서 우리는 또다시 이렇게 행복하니 예계보따리를 풀어도 되겠구나. 상상이 될까마는 우리는 너를 껴안고 싶은 마음에 거의 기차에서 내리기가 무섭게 곧장 이리로 달려왔는데 이 여자분이 그래 바로 이분이야. 안녕하신가 나스타시아. 이분이 갑자기 우리에게 하는 말인즉 네가 선망증에 걸려서 누워있다가 지금 막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의사 몰래 밖으로 도망쳤고 그래서 다들 너를 찾으러 달려나갔다지 않니? 너는 믿지도 못할 거야. 우리 마음이 어땠는지. 마침 비참하게 돌아가신 포탄치코프 중위 일이 퍼뜩 떠오르지 뭐냐. 우리랑 잘 아는 사이이고 내 아버지의 친구인데 너야 기억이 안 나겠지만 로자,
역시나 선망증에 걸려 그런 식으로 도망을 쳤다가 마당에 우물에 빠진 것을 다음 날이 돼서야 겨우 건져 올릴 수 있었거든. 물론 우리가 사태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거야. 오죽하면 표트르 페트로비치라도 찾으러 달려갈까 하는 마음이 굴뚝 같았단다. 하다 못해 그 사람 도움이라도 받을까 해서. 사실 우리는 단둘, 그야말로 우리 단둘뿐이었잖니.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질질 끌다가 모두가 또다시 이렇게 행복함에도 표트르 페트로비치 얘기를 꺼내는 것은 아직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이 상기되어 갑자기 말을 뚝 끊어버렸다. 예. 그야 물론 전부 짜증나는 일이죠. 라스콜니코프는 대답이랍시고 이렇게 중얼거렸지만 완전히 얼빠진 마음을 콩밭에 두는 사람 같은 표정이어서 도네치카는 깜짝 놀라며 그를 쳐다보았다. 내가 무슨 말을 또 하려고 했더라? 그가 열심히 기억을 더듬으며 말을 이어갔다. 그렇지 엄마. 그리고 두네치카. 너도 그렇고 오늘 내가 먼저 두 사람에게 가볼 마음이 없어서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냐 로자. 풀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도 역시 깜짝 놀라며 소리쳤다. 오빠가 왜 이러지? 혹시 의무감 때문에 우리에게 대답해주고 있는 건 아닐까? 두네치카가 생각했다. 화해도 하고 용서도 구하지만 꼭 업무를 이행하거나 학과 내용을 암기하는 것 같아. 지금 막 눈을 떠서 곧장 나갈 참이었지만 옷이 말썽이었어요. 어제 이 사람 나스타시아에게 이 피를 씻어달라고 말했는데 그 말하려고 했던 거를 깜빡했거든요. 이제야 겨우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있었어요. 피? 피라니 무슨 피 말이냐? 폴헤리아 알렉산드로브나가 펄쩍 뛰었다. 그건 뭐 염려 마세요. 이 피가 뭐냐면 어제 의식이 약간 혼미한 상태로 거리를 헤매다가 마차에 치인 어떤 사람과 마주쳤는데 어떤 관리였는데 혼미했다고? 하지만 전부 다 기억하잖아. 라주민이 말을 가로막았다. 네 말이 맞아. 라스콜리니코프는 유달리 신경 쓰며 이 물음에 대답했다. 전부 심지어 아주 세상 일까지 다 기억하는데 정말 기가 찰 노릇이야. 대체 왜 그런 짓을 했고 왜 거기를 갔고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 이건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거든. 너무나 흔한 현상입니다. 조시모프가 끼어들었다. 일을 처리하는 솜씨도 덜어는 몹시 훌륭하고 노회하지만 행동의 통제 능력이나 그 시발점은 흐트러져서 여러 병적인 인상에 좌우됩니다. 꿈을 꾸는 것과 같지요. 이 사람은 나를 거의 미친놈으로 여기는데 그 편이 더 좋을 수도 있겠군. 라스콜니코프가 생각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도 그럴 수 있잖아요. 두네치카가 불안하게 조시모프를 쳐다보며 한마디 했다. 상당히 정확한 지적입니다. 상대방이 대답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우리는 모두 거의 정신 이상자나 다름없을 때가 극히 자주 있으며 그저 환자들이 우리보다 좀 더 많이 그럴 뿐이라는 미미한 차이만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꼭 선을 그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한데 조화로운 인간이란 거의 전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만, 아니 수십만, 수백만 명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이고 그나마도 상당히 보잘것없는 표본일 겁니다. 좋아하는 주제를 두고 마구 수다를 떨던 조시모프가 부주의하게 정신 이상자라는 말을 툭 내뱉자 다들 눈살을 찌푸렸다. 라스콜니코프는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는지 창백한 입술에 야릇한 미소를 머금고 생각에 잠긴 채 앉아 있었다. 계속 뭔가를 곱씹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 그 마차에 치인 사람은 어떻게 됐어? 내가 말을 가로챘잖아. 라주민이 서둘러 소리쳤다. 뭐라고? 상대방은 잠에서 깬 것 같았다. 그래, 그 사람을 집까지 옮기는 것을 도와주다가 피범벅이 됐지. 그나저나 엄마, 어제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하나 저질렀어요. 정말로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엄마가 붙인 돈을 어제 전부 그 사람의 부인에게 줘버렸어요. 장례비로 쓰라고. 이제는 과부가 됐어요. 폐병쟁이의 딱한 여자인데 아비 잃은 어린 것들 셋이 배를 굴고 있고 집에는 아무것도 없고 딸이 하나 더 있는데 직접 받들으면 엄마라도 다 내줬을 거예요. 하긴 솔직히 인정하지만 나한테 무슨 권리가 있겠어요. 특히나 엄마가 그 돈을 얼마나 고생스럽게 마련했는지 아는 마당에 남을 돕기 위해서는 우선 그런 권리를 가져야 한다. 안 그러면
못마땅하거든 되져버려라 개 같은 것들아 하는 그런 식이죠.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지 않니 두냐? 아니 그렇지 않아. 두냐가 확고하게 대답했다. 어라? 아니 너 나름 꿍꿍이가 있었구나. 그는 이렇게 응어를 내더니 거의 증오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냉소를 머금었다. 그 정도는 생각했어야 하는데 하긴 뭐 칭찬하면 말하는 일이지. 너에게도 그 편이 더 좋겠고 어느 선까지 갈 테고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불행해지겠지만 뛰어넘으면 아마 더 불행해질 테지. 하긴 이건 죄다 허튼 소리야. 그는 저도 모르게 이런 것까지 몰입한 것이 짜증나 신경질적으로 덧붙였다. 나는 그저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는 매정하고 무뚝뚝하게 말을 끝맺었다. 그만하면 됐어 로자. 나는 네가 하는 일이 뭐든 다 아름다운 일이라고 확신한다. 기쁨에 찬 어머니가 말했다. 그렇게 확신하지 마세요. 이렇게 대답한 뒤 그는 입을 그러뜨리며 미소를 지었다. 침묵이 잇따랐다. 이 대화 전체 침묵과 화해와 용서에는 어딘가 긴장감이 감돌았고 다들 그것을 느꼈다. 이들은 내가 무서운 모양이다. 라스콜니코프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곁눈질로 쳐다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풀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정말로 침묵이 오래 지속되면 될수록 더 많이 겁을 집어먹었다. 떨어져 있을 때는 이 두 사람을 참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갔다. 있잖니 로자,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돌아가셨다. 풀헤리아 알렉산드로브나가 갑자기 이런 말을 내뱉었다. 마르파 페트로브나라니 누구죠? 아휴 맙소사. 마르파 페트로브나, 그러니까 스비다르가 일로바 말이야. 그 부인 얘기를 아주 많이 써보냈잖니. 예, 기억나요. 그래, 돌아가셨다고요? 아유, 정말로요? 갑자기 그는 막 잠에서 깬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몸을 떨었다. 정말로 돌아가셨어요? 어떻게요? 세상에, 그게 비명 행사였지 뭐냐. 풀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그의 호기심에 용기를 얻어 서둘러 말했다. 그것도 하필이면 내가 그때 너한테 편지를 써 보낼 무렵, 심지어 바로 그날 일어난 일이야. 상상이 가니? 저 끔찍한 양반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들리는 말로는 그 양반이 부인을 죽도록 두들겨 팼다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들 살았나? 그가 여동생을 향해 물었다. 아니, 오히려 정반대였어. 부인을 대할 때 그는 항상 몹시 참을성이 있었고 정중하기까지 했어. 내게의 경우 너무 너그럽다 싶을 정도로 부인과 성질을 봐주었지. 꼬박 7년이나. 그러다가 어떻게 갑자기 인내력을 잃어버린 거야. 그럼 7년이나 잘 버틴 걸 보면 무섭고 뭐한 사람도 아니잖아. 두네치카, 너 그 사람을 옹호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정말 끔찍한 사람이야. 그보다 더 끔찍한 건 전혀 상상도 할 수 없거든. 두냐는 거의 전율하며 이렇게 대답한 다음에 눈살을 찌푸리며 생각에 잠겼다. 그 일이 일어난 건 아침이었단다. 폴헤리아 알렉산드로브나가 서둘러 말을 이어갔다. 그 일이 있은 다음 부인은 점심 식사를 마치고 곧장 시내로 가야겠으니 즉시 말을 매 놓으라고 명령했어. 그런 일이 있을 때면 항상 시내에 다녀왔거든. 들리는 말로는 식사를 할 때 왕성한 식욕을 보였다더라. 흠씬 두들겨 맞은 몸으로요? 그야 부인은 항상 그런 습관이 있었고 식사를 마치자마자 출발이 늦어질까봐 곧장 목욕탕으로 갔어. 실은 거기서 무슨 목욕요법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거든. 저기 그들 집에 냉천이 있고 부인은 거기서 매일 정기적으로 냉수욕을 했는데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졸증이 온 거야. 그러게도 남았겠는걸요? 조시모프가 말했다. 부인을 심하게 두들겨 팬 모양이지?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잖아. 두냐가 응수했다. 어쨌거나 엄마도 참 그런 허튼 소리를 늘어놓는 것이 뭐 그리 좋을까? 라스콜니코프가 갑자기 무심코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아휴, 얘야.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그만 그랬잖니. 풀헤리아 알렉산드로브나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아니, 다들 왜 이래요? 내가 무섭기라도 한가요? 그가 빗두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 그래. 듀나가 엄한 눈초리로 오빠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엄마는 계단을 오를 때 너무 무서워서 성우까지 그었어. 그의 얼굴은 경련이라도 난 듯 일그러졌다. 아휴, 왜 이러니 두냐. 제발 화내지 마라. 로자, 두냐. 너는 대체 왜? 플레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난처해하며 말을 꺼냈다. 그건 말이야. 실은 여길 오는 동안 내내 기차에 앉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만날까, 그간의 모든 일을 어떻게 서로에게 알려주고 있을까 하는 꿈에 젖었는데 어찌나 행복했는지 길도 안 보이더구나. 지금 내가 무슨 망발을 하는 거냐. 지금도 행복한걸. 두냐, 너는 괜한 소리를. 나는 너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단다, 로자. 이제 그만하세요, 엄마.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녀의 손을 꼭 쥔 채 곤혹스러워하며 중얼거렸다. 얘기할 시간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이 말을 하고 나서 그는 갑자기 당황하며 창백해졌다. 또다시 아까 느꼈던 끔찍한 감각 하나가 죽음의 냉기처럼 그의 영혼을 훑고 지나갔다. 또다시 갑자기 그야말로 또렷하고 분명히 자기가 방금 끔찍한 거짓말을 했음을 이제는 얘기할 시간이 얼마든지 있기는커녕 이미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더 이상 결코 그 누구와도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탓이었다. 이 고통스러운 생각이 너무나 강렬한 나머지 그는 한순간 거의 완전히 정신을 잃고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아무도 보지 않고 방을 썩 나가버릴 기세였다. 너 뭐냐? 나주민이 그의 팔을 붙잡으며 소리쳤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말없이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다들 의욕에 찬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다들 어쩌면 하나같이 이렇게 따분할까? 그가 갑자기 정말로 뜻밖의 이렇게 소리쳤다. 무슨 말이든 좀 해봐요. 정말로 왜 이렇게 앉아만 있을까? 얘기를 나누자고요. 이렇게 모여서 입을 꾹 다물고 있으니 무슨 말이라도 좀. 천만 다행이다. 나는 이에게 어제 같은 증상이 또 나타날 줄 알았지 뭐냐. 폴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이렇게 말하며 성호를 그었다. 왜 이래 로자? 아부도치아 로마노브나가 의구심에 차서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농담 하나가 생각나서. 이렇게 대답하며 그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뭐 농담이라면 좋죠. 아닌 게 아니라 저도 드는 생각이. 조시모프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중얼거렸다. 그나저나 그만 가봐야겠습니다. 또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댁에 계신다면. 그는 몸을 숙여 인사를 하고는 방을 나갔다. 참 멋진 사람이구나. 플레리아 알렉산드로브나가 지적했다. 예, 멋지고 뚝 훌륭하고 교양있고 똑똑한 사람이죠. 갑자기 라스콜니코프가 말을 꺼내는데 왠지 뜻밖의 빠른 말투에 여태껏 볼 수 없었던 예사롭지 않은 생기를 띠고 있었다. 옛날에 병이 나기 전에 어디서 저 사람을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여기 이쪽도 좋은 사람이죠. 그가 라주민을 가리키며 고갯짓을 했다. 이 녀석이 마음에 드니 두냐? 그는 이렇게 물으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웃음을 터뜨렸다. 응, 아주 그런걸? 두냐가 대답했다. 쳇, 이 녀석이 정말. 이 돼지같은 놈아. 죽도록 당황해 얼굴을 새빨갛게 붉힌 라주미는 이런 말을 하며 의자에서 일어났다. 플레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살짝 미소를 지었고 라스콜니코프는 큰 소리로 웃어댔다. 어딜 가려고? 나도 그만 가봐야 돼. 너는 전혀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있어. 조시모프가 간다고 너까지 그냥 가냐? 가지마. 한데 몇 시지? 12시인가? 너 시계 한번 근사하다. 두냐? 왜 또 다들 입을 다물고 있어? 계속 나만 얘기하고. 이건 마르파 페트로브나의 선물이야. 두냐가 대답했다. 몹시 비싼 거란다. 폴헤리아 알렉산드로브나가 덧붙였다. 아, 너무 큰 게 거의 여성용이 아닌걸? 난 이런 게 좋아. 두냐가 말했다. 그러니까 약혼자가 준 선물은 아니었구나. 라주미는 이런 생각이 들어 왠지 기뻤다. 나는 루진이 준 선물인 줄 알았지? 라스콜니코프가 지적했다. 아니 그 사람은 아직 두네치카에게 아무것도 선물하지 않았단다.
아, 기억나시죠? 엄마. 내가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고 싶어 한 적 있었잖아요. 갑자기 그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는데 그녀는 뜻밖의 화제 전환과 이 얘기를 꺼낼 때의 말투에 충격을 받았다. 아유, 애야, 기억하다마다. 폴레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두네치카 라주미힌과 눈짓을 주고받았다.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해드릴까요? 기억나는 것도 별로 없네요. 몸이 참 안 좋은 애였는데. 그는 갑자기 또다시 생각에 잠긴 양 눈을 내리깔며 말을 이어갔다. 완전히 병약한 애였죠. 거지들에게 적선하는 것을 좋아했고 항상 수도원에 들어갈 꿈을 꾸고 한 번은 나한테 그 얘기를 꺼내면서 눈물을 쏟았어요. 그래요. 기억나요. 또렷이 기억나요. 얼굴이 참 못생겼었어요. 사실 그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끌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애가 항상 몸이 안 좋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절름발이나 곱추였다면 아마 훨씬 더 좋아했을지도 모르죠. 뭐 봄의 미망 같은 것이랄까? 아니, 그건 봄의 미망만은 아니었을걸. 두네치카가 생기를 띠며 말했다. 그는 긴장 어린 표정으로 여동생을 유심히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거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다. 그러고 나서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어머니 쪽으로 다가가 입을 맞춘 다음 제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지금도 그 애가 좋은 모양이구나. 몹시 감동한 풀헤리아 알렉산드로브나가 말했다. 그애요? 지금요? 아, 예. 그의 얘기였군요. 아니요. 이제는 그 모든 일이 저 세상의 이야기 같은걸요. 옛적의 일이죠. 게다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도 모두 엽기 이야기가 아닌 것 같고. 그는 주의를 기울이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엄마도 너희들도 꼭 처음 베르스타쯤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대체 우리가 왜 이런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지 알게 뭐람? 뭘 이렇게 자꾸 캐묻는 거죠? 그는 짜증을 내며 이렇게 덧붙이더니 입을 다물고 손톱을 물어뜯으며 또다시 생각에 잠겼다. 방이 어쩜 이렇게 고약하니 로자 꼭 광 같구나. 갑자기 풀헤리아 알렉산드로브나가 부담스러운 침묵을 깨며 말했다. 네가 이렇게 우울증 환자처럼 된 것도 절반은 이 방 때문에는 확신이 든다. 방이요? 그가 멍하게 대답했다. 예, 아무래도 방 탓이 컸죠. 나도 그 생각했어요. 그나저나 엄마는 잘 모르시겠지만 방금 이상한 생각을 말해주셨네요, 엄마. 그가 갑자기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이런 말을 덧붙였다.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이 모임도 3년 만에 만난 이 피부치도 어떤 얘기도 주고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태에서 오가는 이 가족의 어조의 대화도 결국에는 단연코 참을 수 없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오늘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총각을 다투는 일이 있었는데 아까 잠에서 깼을 때부터 그러리라 결심한 터였다. 지금은 그 일이 출구라도 되는 양 반가웠다. 뭐냐면 말이야, 두냐. 그가 진지하고 건조하게 말을 시작했다. 나는 물론 어제 일은 사과하지만 의무감에서 또다시 상기시켜줄 것이 있는데 나의 기본 입장은 철회하지 않겠어. 나 아니면 누진이야. 나는 비열한 놈일지라도 너는 그래서는 안 돼. 누구든 하나면 족하지. 네가 누진에게 시집가는 건 그 시집가는 순간 나는 너를 동생으로 생각하지 않겠어. 로자, 전부 어제와 똑같은 얘기잖니. 폴헤리아 알렉산드로브나가 괴로워하며 소리쳤다. 그리고 왜 자꾸 너를 비열한 놈이라고 하는지 나는 도무지 참을 수가 없구나. 어제도 똑같은 얘기를. 오빠, 두냐가 확고하고 역시나 건조하게 대답했다. 이 일은 전부 오빠 쪽에서 오해한 거야. 밤새도록 곰곰이 생각해서 뭘 오해한 건지를 찾아냈어. 문제는 뭐냐면 오빠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나를 희생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 나는 그저 나 자신을 위해서 시집가는 거야. 나도 힘드니까. 그 다음에 가족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면 물론 기쁘겠지만 그것이 내 결심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아니야. 거짓말이야. 그는 열에 받쳐 손톱을 물어뜯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오만한 성질하군.
은혜를 베푸고 싶다는 걸 인정하려 들지 않는군. 오, 저열한 성격들. 저들은 사랑을 할 때도 증오하는 것처럼 한다니까. 오, 정말 난 이들 모두로 증오한다. 한마디로 말해 내가 피오트르 페트로비치에게 시집가는 건 두네치카가 계속했다. 두 가지 악 중에서 차악을 선택하는 셈이야. 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바라는 일은 뭐든 성실히 이행할 생각이고 그렇다면 그를 기만하는 것도 아니거든. 대체 왜 지금 그런 미소를 짓는 거야? 그녀도 발끈했고 그 눈에는 분노가 번득였다. 뭐든 이행한다고? 그가 도끼 어린 웃음을 띠며 물었다. 어느 선까지는 그래. 피오트르 페트로비치의 풍맹이나 고운 방식을 보면 그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대번에 알 수 있었어. 그는 물론 자신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것 같지만 나의 가치도 그렇게 인정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야. 또 왜 웃어? 너는 또 왜 얼굴을 붉히는데?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동생아, 오직 여자들 특유의 고집을 부리느라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거지. 오직 내 앞에서 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내가 루진을 존경할 리 없지. 나는 그놈을 받고 얘기도 해봤어. 그러니까 너는 돈 때문에 스스로를 팔아넘기는 셈이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열한 행동을 하는 셈인데, 네가 최소한 얼굴이라도 붉힐 수 있다니 난 기쁘다. 그렇지 않아. 거짓말은 무슨. 두네치카가 완전히 냉정을 잃고서 소리쳤다. 그가 나를 높이 평가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그런 사람한테 시집가지 않았을 거야. 또 나 자신이 그를 존경할 수 있다고 굳은 확신이 없다면 그런 사람한테 시집가지 않았을 테고. 다행히도 나는 이 점에 관해서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 심지어 오늘 당장도. 이런 결혼은 오빠가 말하는 것 같은 비열한 일이 아니야. 만약에 오빠가 옳고 또 내가 실제로 비열한 짓을 하기로 결심한 것일지라도 오빠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정말 매정한 거 아니야? 대체 왜 오빠는 나한테 영웅적인 행동을, 오빠한테도 없을 것 같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거야? 이건 횡포야. 그리고 폭력이야. 만일 내가 누구를 파멸시킨다면 오직 나 하나를 파멸시키는 거야. 나는 아직 아무도 찔러 죽이지 않았어. 왜 그런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거야? 얼굴은 또 왜 그렇게 창백해졌어, 로자? 왜 이래, 오빠? 맙소사, 너 때문에 애가 기절했잖아. 폴 해리의 알렉산드로브나가 소리쳤다. 아니, 별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머리가 좀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기절은 무슨, 엄마는 걸핏하면 기절 타령이세요. 응, 그래.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더라? 그렇지. 대체 어쩐 식으로 오늘이라도 당장 확신할 수 있다는 거냐? 네가 누구를 존경할 수 있고 또 그도 네 말 맞다나 내 가치를 인정해 준다고 말이야. 어? 오늘이라도 그럴 수 있다고 말한 것 같은데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엄마, 오빠에게 피오트르 페트로비치의 편지를 보여주세요. 두네치카가 말했다. 폴 해리와 알렉산드로브나가 두 손을 덜덜 떨면서 편지를 건네주었다. 그는 지대한 호기심을 보이며 그것을 받아쥐었다. 하지만 편지를 펼치기에 앞서 갑자기 왠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두네치카를 쳐다보았다. 이상한 일이야. 그는 새로운 생각에 갑자기 충격을 받은 양 천천히 말했다. 아니,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난리를 떨지?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야 될 이유가 뭐 어디 있어? 아무나 너 알아서 가고 싶은 놈한테 가버려. 그는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투였지만 어쨌든 큰 소리로 말을 내뱉었고 얼마간은 어리둥절한 사람처럼 여동생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여전히 왠지 이상하고 놀랐다는 표정을 하고서 편지를 펼쳤다. 그런 다음 천천히 주의 깊게 읽어나갔고 총 2번을 읽었다. 폴레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유달리 더 불안해했다. 아니, 다들 뭔가 특별한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거 놀라운걸? 얼마간 생각에 잠겼다가 어머니에게 편지를 돌려주며 그가 입을 열었는데 딱히 누구 들으라고 한 소리는 아니었다. 사실 변호사랍시고 일을 보러 돌아다니는 놈이니까 말투도 이따위 고질병이 있지만 글을 일자무식처럼 쓰는군. 다들 좀 술렁거렸다. 이런 반응을 보일 줄은 전혀 몰랐던 것이다. 그쪽 사람들이 좀 다 그런 식으로 쓰잖아. 라주민이 무뚝뚝하게 지적했다. 너도 읽어봤어? 응, 우리가 보여줬단다, 로자. 우리가 아까 상의를 했거든. 당황한 폴 해리 알렉산드로브나가 입을 열었다.
그건 원래 법정 문체야. 라주민이 말을 가르쳤다. 법정 서류는 지금도 그런 식으로 쓰거든. 법정이라고? 그래, 정확히 법정 문체야. 사무적이지. 완전히 일자무식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문법적인 것도 아닌 사무적인 문체. 표트로 페트로비치는 고학을 하느라 공부를 어중간하게 마친 사실을 굳이 숨기지도 않거니와 스스로 자기 길을 개척한 것을 자랑스러워해. 오빠의 새로운 어조에 약간 기분이 상한 아브도치아 로바노무다가 한마디를 했다. 아니 뭐 자랑을 한다면 그런 만한 이유가 있을 테니 내가 뭐라고 토를 달 건 없지. 동생아,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이렇게 시시껄렁한 지적을 하니까 기분이 상한 모양이고 또 내가 짜증이 나서 너한테 억지를 부리느라 일부러 이런 하찮은 소리를 꺼낸 거라고 생각할 테지. 실은 정반대로 내 머릿속에서 문체와 관련하여 이 경우에 전혀 쓸데없지 않은 한 가지 사항이 떠올랐어. 거기에 자업자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매우 의미심장하고 똑똑하게 명시되었고 그 밖에도 내가 오면 자기는 당장 가버리겠다는 협박도 있어. 가버리겠다는 이 협박은 고분고분 굴지 않으면 두 사람 다 여하튼 버리겠다는 페테르부르크에 불러다 나온 지금이라도 그냥 가버리겠다는 뜻이야. 자, 어떻게 생각해? 루진이 이런 표현을 쓴 경우와 여기 이 친구 조시모프는 아니면 우리 중 누가 이런 표현을 썼을 경우 기분이 상하는 정도가 똑같을까? 아니. 두냐가 생기를 띠며 대답했다. 표현 방식이 너무 순진했다는 건 나도 잘 알겠어. 그냥 그 사람이 글솜씨가 형편없는 것일 수도 있고 이건 잘 지적해줬어. 오빠, 나는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표현 방식이 법정식인데 법정식이라면 달리 쓸 수는 없고 그래서 자기 의도보다 더 거친 문장이 나온 셈이지. 어쨌거나 천생 너를 좀 실망시켜야겠다. 이 편지에는 찜찜한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 나를 겨냥한 상당히 야비한 비방이야. 나는 어제 죽도록 시름에 빠진 폐병쟁이 미망인에게 돈을 주었는데 장례비 명목으로가 아니라 대놓고 장례비로 쓰라고 준 것이고 더욱이 그 딸, 그의 표현대로 행실이 더럽기로 유명한 그 아가씨가 이분은 어제 난생 처음으로 봤고 아니라 미망인에게 직접 줬어. 이 모든 것으로 보아 이 양반은 나를 헐뜯고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싶어 아주 안달이 났다는 걸 훤히 알겠다. 표현 방식도 법정식, 다시 말해 목적을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너무 순진할 만큼 성급하잖아. 사람이야 똑똑하겠지만 똑똑하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머리만으로 부족하지. 이쯤 되면 어떤 사람인지 훤히 보이고 이 양반이 네 가치를 인정해준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걸? 오로지 충고삼아 하는 말이야. 진심으로 네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두네치카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결심은 아까 벌써 했고 오직 저녁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할 작정이야, 로자? 아들이 느닷없이 새롭게 사무적인 어조로 얘기를 하자 아까보다 더 불안해진 폴헤리아 알렉산드로브나가 물었다.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작정이라니요? 아니 글쎄 표트로 페트로비치는 너더러 저녁에 우리 숙소에 오지 말라고 네가 오면 자기는 가버리겠다고 그렇게 쓰고 있잖니. 그래 너는 어떻게 올 테야? 그건 물론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요. 첫째, 표트로 페트로비치의 요구에 엄마가 언짢으지 않으시다면 엄마가 결정하실 일이고요. 둘째, 두냐도 언짢지 않다면 두냐가 결정할 일이죠. 나는 두 사람이 좋은 대로 할게요. 그가 건조하게 덧붙였다. 두네치카는 이미 결심을 했고 나는 전적으로 이의 생각에 따르마. 폴레리아 알렉산드로브나가 서둘러 끼어들었다. 내 결심은 말이야, 로자. 정말 부탁인데 오빠가 이 모임에 꼭 와줬으면 좋겠어. 두냐가 말했다. 올 거야? 갈게. 부탁인데 당신도 8시에 우리 숙소에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라주메인을 향해 말했다. 엄마, 나는 이분도 초대하려고요. 훌륭하다, 두네치카. 그래, 어떻든 너희들이 결정을 했으니 하고 폴헤리아 알렉산드로브나가 덧붙였다. 그대로 하자꾸나. 나도 이제야 속이 좀 편하다. 긴 척, 아닌 척, 꾸미고 거짓말하는 건 싫다. 차라리 전부 사실대로 말하자꾸나.
이제 와서 피오트르 페트로비치가 화를 내든 말든 끝. 이거 이 왠지